모순, 양기자, 장편소설. 사랑에 관한 4번째 메모, 11번째. 여행에서 돌아와 나는 며칠 동안 사랑에 집착했다. 그리고 하긴 했다. 전화에 자유롭지 못한 나, 유행가에 민감한 나,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 이혼과 안전을 동시에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의 사랑이 맞았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약간의 무리를 감수한다면 사랑에 관한 앞서의 3가지 메모는 나윤규에게도 유효한 것이었다. 약간의 무리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시간의 필요일 뿐 운명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김장우와의 사랑을 하긴 했던 시간만큼 나윤규와의 사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했다. 우선 전화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나윤규의 경우에 있어서도 거의 의심할 바가 없었다. 유리 천장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사랑 혹은 결혼을 향한 발전이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의 공로였다. 정식으로 청혼을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나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솔직히 나는 나윤규와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피해왔었다. 만날 때마다 나윤규는 어김없이 숙제에 관해 질문했다. 이제 대답해 줄 수 있지요? 어서요, 진진씨. 어서 대답해 봐요. 나는 들을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나윤규와 아주 많이 다른 점은 매사에 준비가 느리다는 점일 것이다. 나는 처음 말했던 대로 계속해서 3개월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3달만 기다려줘요. 나는 많이 느려요. 용규 씨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근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윤규는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진 않았다. 또한 그는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상상 같은 것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은 걸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이든 아니든 나 또한 그 이상 끌 시간은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료해지리라. 이미 아주 많은 부분이 명료해지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벌써 2달이 지난 지금 나는 내가 나윤규에게 해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윤곽은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기쁜 밤 나윤규와 전화를 하고 있으며 문득 이 남자와도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를 사로잡곤 했다. 나윤규와는 만나서보다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아주 많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었다. 전화선 저쪽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은 다정했고 섬세했다. 나는 책상에 턱을 개고 앉아 하염없이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럴 때면 이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그는 늦은 시간에 자주 전화를 했고 나는 전화벨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화장실에 갈 때도 전화기를 들고 갔다. 만나자는 그의 요구는 적극 피했지만 전화가 올까봐 퇴근 후에는 집 앞 가게로 짧은 외출을 삼가는 일도 있었다. 그것도 혹시 사랑일까? 유행가에 민감해진다는 2번째 메모도 나윤규에게 아주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유행가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영규에게 유리한 것인지도 몰랐다.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나는 늘 나영규를 떠올리곤 했다. 내가 그를 버린 다음 그가 저 노래를 들으며 어떤 심정일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윤규의 마음을 찌를 저 노래. 나는 나윤규의 마음이 되어 슬픈 노래를 듣는 일이 많았다. 그것도 사랑일지 몰랐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무심히 지나칠 수 있다는 사랑에 관한 세 번째 메모는 확실히 김장호보다 나윤규를 생각할 때 훨씬 더 경이로웠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심이었다. 언제가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직 결혼 정년기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미덕인 인간이었다. 거기에서 만일의 시선을 받을 만한 미모도 문 남자들의 표적이 될 만한 자랑스러운 배경도 전혀 없다.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므로 먼저 김장우가 나타나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몹시 기이했다.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이럴까? 그러다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듯이 닮아있는 여인들이었다. 김장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나는 김장우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김장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몹시 자연스럽지만 나윤규의 고백을 들을 때는 어쩐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불편했다. 처음에는 나윤규가 왜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는지 기이하다 못해 저희가 의심스럽던 날들도 있을 지경이었다. 유망한 직장에 빈틈없는 성실함에 유복한 가정에 게다가 그 환한 미소는 얼마나 천진난만한가 말이다. 그런 나영규가 하필 내 발치에 사랑이란 감정을 부려놓다니 그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김장우보다 나영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다. 나영규라는 남자, 이토록 못나게 생긴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다니 고맙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 고마움도 사랑이라며. 오랜 시간 고찰했으나 나는 내가 나영규보다 김장우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명확한 단서를 구하지 못했다. 이제야 나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나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겠다는 지난 봄의 그 부르짖음이 인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 탐구하는 것이라던 그 봄날 아침의 다짐이 무의로 그치고야 말리라는 공포도 느꼈다. 나는 정녕 그날의 다짐을 성취하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5 이전에 졸렬했던 내 인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부터라도 주어진 내 삶에 전력 투구하고 싶다는 그 가상한 각오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에게 있어서 결혼은 전력 투구할 내 삶의 중대한 출발점이었다. 25의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단 중에서 나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다. 내가 결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발 부탁이니 누구도 비난하지 말기를 바란다. 여자 나이 25에 할 수 있는 결단이 꼭 결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처럼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결혼 대신 공부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대신 자기만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으며 결혼을 비웃으며 결혼할 나이에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는 여자도 분명히 있다. 나라고 해서 그 모든 길들에 대해 충분히 사색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설렵은 끝났다. 사색이 깊은 나머지 인생 자체가 졸렬해지고 말았다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나인 것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발부둥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특별하고 한적한 오솔길을 찾는 대신 많은 인생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택하기로 했다. 삶의 비밀은 그 보편적인 길에 더 많이 묻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명제 앞에서 사랑이라는 난해한 감정 앞에서 거듭 혼동을 되풀이하고 있었으니 괴로웠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마침내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내었다. 김장우와 나영규에게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변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이 유사 사랑인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특별 사유인지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앞서의 세 가지 사랑 메모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으로 사랑을 가려냈다. 사랑은 그 혹은 그녀에게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의 바람으로 시작된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이랬으면 좋겠을 나로 스스로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랑은 시작된다. 솔직함보다 더 사랑에 위험한 극약도 없다. 죽는 날까지 사랑이 지속된다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나를 미화시키고 나를 애곡시킨다. 사랑은 거짓말의 유혹을 극대화시키는 감정이다. 나는 나영규 앞에서 솔직했다. 동시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그의 모든 정황은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나영규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알고 있다. 나는 그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김장우한테는 그한테는 달랐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속인 것은 우연의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김장우에게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내 남동생을 말하는 일은 고통이었다. 현실 속에서 늘 우울한 김장우에게 나는 진정 보다 밝은 나, 보다 활기찬 나, 보다 어여쁜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이모를 어머니라고 믿으며 행복해하는 그에게 양말을 팔았고 지금은 김치를 팔고 있는 어머니를 고백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품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의 부피가 감소될 어떤 말도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에게 감추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사랑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 결코 아니다. 김장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사랑의 유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 욕망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랑이다. 김장우와 함께 떠나던 서해 바다에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 장렬한 피에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누추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였다. 부끄러움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그토록이나 오래 기다려온 사랑 앞으로 걸어 나가고 싶지 않다. 저 바다가 푸른 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는 더욱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자에게는 스스럼 없이 누추한 현실을 보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는 그 일이 쉽지 않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두 사람 앞에서 판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되었다. 나는 김장우를 사랑하고 있다. 나윤규에게는 사랑과 유사한 감정의 의사사랑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나윤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일뿐이다. 내가 그에게 약속한 3개월의 유예 기간도 서서히 다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나를 사랑해 준 나영규가 진실로 고맙다.